여러분, 지금 질척거리는 갯벌 같은 해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눈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아주 검고 깊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땅이 글자 그대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인 거군요. 네, 맞아요. 600대의 최정예 전투 마차, 그러니까 고대의 탱크 부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포로를 곱게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완벽한 펠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시간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탈칠국 중 하나인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바다가 쩍 갈라졌다는 그런 동화 같은 기적의 요약본을 넘어서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텍스트 안에 숨겨진 치밀한 지형적 덫이라든가 퇴로가 끊긴 사람들의 처절한 심리적 붕괴, 그리고 극한의 압박 속에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이 문헌의 시작 부분을 보면요. 이 탈출 경로가 그냥 막 우발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인 심리전이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옷 앞곳,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아주 구체적인 좌표를 딱 찍어주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이 지명들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막 발음하기 어려운 고대 단어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 지형으로 상상해 보니까 전술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동선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죠. 도망을 치려면 사방에 뚫린 가장 넓은 길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에는 산이나 요새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거든요. 스스로를 덫에 빠뜨린 거죠. 네. 이건 마치 적군 사령관한테 우리 길잡이가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일부러 군대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지 않나요? 상대방의 오만함을 무기로 삼으려고 일부러 미끼가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핵심 전술입니다. 문헌은 이 기이한 행군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목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네, 애굽의 왕,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이 광야에 갇혀서 혼비백산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스스로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기만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상대방이 그 미끼를 아주 덥석 물어버렸군요. 텍스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잖아요. 네, 완전히 돌변하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었는가 이러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애굽 지도부의 경제적인 관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탈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거든요. 그럼 국가적인 타격이었던 건가요? 엄청난 타격이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인프라를 지탱하던 핵심 노동력, 다시 말해 막대한 경제적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사건인 겁니다. 그 상실감을 깨닫는 순간 바로가 눈이 뒤집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추격대 정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선발된 엘리트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쫓아갑니다. 이 병거라는 무기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들으면 그냥 말 몇 마리가 끄는 화려한 수레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청동기 시대 후반의 병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고대의 탱크라고 비유했는데 그 정도인가요? 당대 전장에서는 말 그대로 최상의 포식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기동력을 자랑했고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활을 쏘는 궁수들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무방비 상태로 걸어서 도망치는 민간인 무리한테는 진짜 재앙이네요. 상상해보세요. 지평선 너머로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대규모 병거 부대의 진동과 굉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마비시키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 모든 추격전 배후에 어떤 거대한 목적이 있다고 서술하잖아요. 네, 흥미롭게도 궁극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 추격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일종의 무대 세팅이라는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인간의 심리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아주 소름 돋게 묘사됩니다. 그 완벽했던 전술적 함정이 사실 도망치는 당사자들의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아버렸어요. 등 뒤로 그 무시무시한 탱크 부대가 들이닥치는 걸 봤으니 무리도 아니죠.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리더인 모세를 향해 원망을 막 쏟아내는데 그 수위가 엄청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반응이요. 네. 인간의 뇌는 생존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든 예측 가능했던 과거의 상태로 퇴행하려는 강렬한 본능을 발휘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군요. 그렇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 살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벗어났다고 환호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대 직장인들이 막 떠올랐어요. 직장인들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그러니까 매일 폭언을 일삼는 진짜 최악의 상사가 있는 직장인데도 막상 퇴사하고 알 수 없는 이직 시장이라는 야생에 던져질 생각을 하면 그 미지의 공포가 너무 큰 거죠. 아, 차라리 익숙한 고통이 낫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익숙한 고통이 낫지 하면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자리로 돌아가려는 심리. 그 끔찍했던 과거를 스스로 미화하는 방어 기제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너무 현실적이라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통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애굽에서 멀어졌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그들의 뇌 구조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몸은 풀려났는데 정신은 아직 해방되지 못한 거네요. 네, 이렇게 대중이 집단 패닉에 빠져서 과거의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리더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설득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PPT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내린 처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덜덜 떠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탁월한 위기 통제 방식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행동을 멈춰버리게 한 거네요. 모세의 그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대중을 짓누르고 있는 생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엄청났겠죠? 그걸 통째로 더 높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심리적인 차단기 역할을 한 겁니다. 패닉이 전염되는 걸 끊어내고 시선을 강제로 돌려버린 거죠. 아, 다가오는 칼날에서 눈을 돌리게 만든 거군요. 하지만 제가 이 텍스트를 파헤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건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백성들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다 해결될 거다 이러면서 엄청 쿨하고 당당하게 말해놓고선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가 모세한테 묻거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요. 텍스트의 흐름을 보면 모세 역시 속으로는 백성들하고 똑같이 미치기 일보 직전의 패닉 상태였던 겁니다. 리더십의 이면을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디테일이네요. 그렇죠. 집단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겉으로는 절대적인 확신을 연기해야 했지만 개인으로서는 그 역시 벼랑 끝에선 엄청난 공포와 싸우고 있었음을 문헌은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지침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이죠. 네, 분명 방금 전까지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런 행동 명령이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른 땅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양옆으로 물벽이 서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다 밑바닥으로 내 발을 딛는 물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텍스트가 구원과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기적의 정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인간이 본능적인 공포를 억누르고 미지의 공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뎌야만 그 과정이 완성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관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결단이 필수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아, 참여가 있어야 기적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첫 발을 떼기 전에 아주 치밀한 전술적 시간 벌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전술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진영 뒤로 쓱 이동을 해요. 그래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랑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아 버립니다. 텍스트의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죠? 네, 저쪽, 그러니까 애굽 진영은 구름과 흑암으로 시야가 확 덮이고요.
이쪽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게 유지돼서 밤새도록 적이 접근을 못하게 막아냅니다. 이거 완전히 현대전에서 거대한 연막탄을 터뜨려서 적군의 진격을 마비시키는 시야 차단 전술과 같군요. 제 말이요.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적의 시야를 가려서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지역 거부 전술입니다. 연막탄의 목적은 결국 적을 섬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 벌어들인 시간 동안 일어나는 기적의 메커니즘을 막 마법 같은 순간이동이 아니라 매우 물리적이고 기상학적인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묘사가 진짜 놀라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짠 하고 휘두르면 바다가 마치 지퍼 열듯이 순식간에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시각화하죠. 그런데 텍스트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가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엄청난 강풍이라는 자연의 메커니즘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작용했다는 거죠. 기적을 서술하는 시간의 흐름을 밤새도록 느리게 전개함으로써 자연 환경의 변화를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특수한 물리적 환경이 새벽이 밝아오면서 이어지는 추격전에서 아주 극적인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잖아요. 바다 밑바닥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애굽 군대에게 재앙이 닥치죠. 네, 병거 바퀴들이 막 진흙에 빠지고 벗겨지면서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군사무기였던 전차가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쇳덩어리가 되어버린 거네요. 맞아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가 자연 환경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력화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바퀴가 진흙에 처박히는 순간 애굽 군대는 자신들의 오만함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면서 추격해오던 자들이 자연이라는 통계불능의 환경 속에서 한순간에 사냥감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가고 새벽이 되자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자연의 힘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군요. 네, 밤새 물러가 있던 바다의 힘이 확 회복되면서 물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텍스트는 병거와 기병 할 것 없이 모두 물에 덮여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무정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바다 밑바닥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애굽 군대에게는 완벽한 무덤이 되었다는 이 극명한 대조요. 문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초반부에 설정되었던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적 말이죠. 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의도가 철저한 패배와 괴멸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남긴 결과물에 대해서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거군요. 네, 백성들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뒤에서 물 덮이는 소리만 듣고 끝난 게 아니었죠. 말씀으로 백성이 그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각적 증명이라는 키워드는요, 당시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집단 패닉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노예로서의 공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말로 하는 위로나 보이지 않는 기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권력의 완전한 소멸을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그 압도적인 충격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과거와 결별하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새로운 심리적 상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대자의 시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자유로워졌음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건데 참 인간의 뇌가 얼마나 시각적이고 또 방어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씁쓸하면서도 극명한 결말이네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 텍스트의 시면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전술적 덫부터 시작했죠. 살기 위해서 오히려 지옥 같던 과거를 미화하려 했던 인간의 심리적 퇴행도 짚어봤고요. 거대한 연막탄과 동풍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시간 지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이테크 무기가 자연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파국까지 다뤄봤습니다. 위기와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다시 결속되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문헌이지만 정말 시대와 배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렌즈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통제적을 잃었을 때 분출되는 집단적 공포나 압도적인 시각적 증거 앞에서만 기존의 관념을 부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적이 바닷가에 시체로 널브러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야 비로소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각적 충격이 기폭제가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토록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압도적인 공포를 기반으로 벼려진 이 신뢰는 아드레날린이 다 사라진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간 후의 이야기군요. 네, 당장 며칠 뒤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조용한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지루하고 일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이들은 눈으로 보았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확신이라는 것은 갈라진 바다를 목격해야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텅 빈 하늘 아래에서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까요? 극한의 스펙타클에서 평범하고 지난한 일상으로 넘어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변화할지 짚어보는 것은 이 서사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사고의 틀에 새롭고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탐구하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